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정치권 밖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정치 토크 국회 외사당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11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이번 행사에 커다란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의 문자로 시작된 논란인데요. 한동훈 후보가 김 여사의 문자를 무시해 총선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는 논란에서부터 문자 내용 속에 포함된 댓글팀의 진위 공방까지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일처럼 정치인의 문자 메시지는 종종 전국의 핵으로 등장하곤 했는데요. 정치인과 문자 메시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치 외곽에서 바라본 국회 외사당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 바깥에서 정치를 바라봅니다. 국회 외사당. 국회 외사당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곽용희 한국경제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형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캐나다에서 귀국을 했죠. 이은지 문화일보 정치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11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관련된 논란이 이제 전당대 전부를 도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이 상황 어느 정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지 곽용희 기자.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한동훈 후보 잡으려다가 불을 피웠다가 없는 세간 다 태우게 생겼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 기획을 만약에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 기획을 한 사람이 이전에 국힘에 다른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이라면은, 아, 국힘이 이렇게 된 데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좀 실망스럽고 좀 이상한 좀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여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정치에 여러 가지 개입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빌미, 먹거리를 주는 기획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는 야당은 이제 이거를 빌미로 이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확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전당대회 역시도 완전히 이 이슈에 매몰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흥행은 됐는데 누굴 위한 흥행인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이슈를 굳이 정치판으로 끌고 가서 네. 상황을 조금 악화시켰다라고 보여요. 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는 아니고 누구를 위한 문자인가.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이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말씀하셨는데, 이 친윤 쪽 새 후보가 한동훈을 위해서 종을 울리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힘 지지층 내에서 오히려 한동훈 후보 호감도만 높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론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 진행한 자체조사이고요.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요.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네, 그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 선호도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 기준에 맞춰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을 이제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45%, 그리고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10%대에 머물렀었고, 한동훈 대 비한동훈 구도, 이렇게 좀 구도를 나눠서
좀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이 문자 그 무시 논란 전에는 38대 34였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약간 좀 높은 정도였는데 이게 문자 논란 이후에는 45대 30%로 45%대 30%로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네. 이게 이제 보수 지지층 내에서 아무래도 과거에도 그랬고 좀 분열하면 망한다. 우리가 너무 네거티브로 가면은 이제 야당에 빌민만 준다 이런 위기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공유가 되고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지저분하게 선거를 하면서 오히려 보수층의 그 반감을 더 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대하는 변하지 않았다. 자, 일단 당원 표심은 알 수는 없습니다. 김덕기 씨 그래도 이런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그 전에는 또 최상병 특검 제3자 발의 관련해서 배신자 프레임도 나오게 됐는데 한동훈 후보에게 뭐 그래도 부담은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뭐 그 말씀하신 여론조사처럼 전반적으로 한동훈 후보의 오히려 그 지지를 강화시켜주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 여론조사에는 당원들의 표심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예. 당원들의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과 이제 무당층을 대상으로 했고 요게 포함되는 건 이제 전체 득표의 20%가 포함이 돼요. 나머지 80%는 당원들이 이제 당원 선거인단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을 당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오늘 대구 경북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열화 같은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슷할 거라고 추정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유는 이제 앞서서 뭐 제2의 연판장 뭐 이렇게 갖고 한동훈 후보 사퇴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다가 일부 원내위원장들이 그게 무산이 됐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 통해 갖고 오히려 그 기존의 그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이제 김기현 전 대표를 만들 때 했었던 방식과 같은 것들 다시 상기시키고 있고 거기에 대한 뭐 국민적 그리고 당원들의 반감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이렇게 극렬하게 갈리면서 의원들의 분위기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의원들이 특히 주류 이제 힘 있는 의원들이 한동훈 후보가 거기서 그런 식으로 대응한 거는 미숙한 처사였다. 그리고 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당무 개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당무 개입 그러면 그냥 듣고 지나가실 수 있는 워딩인데 이제 의원들이나 혹은 뭐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요거는 곧 탄핵과 또는 이제 뭐 수사와 연결될 수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당 대표가 되더라도 한동훈 후보한테 과연 영이 설까? 왜냐하면 공천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이런 논란 등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이제 당 대표 그 헤쳐나가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들과 또 당원들 사이에 온도차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먼저 이 문자 관련된 논란들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기와 출처입니다. 이은지 기자. 이 시기 왜 이 시기에 또 나왔을까? 또 이 내용을 처음 공개한 것이 한 방송사의 논설실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내용을 그럼 어디서 받았을까? 누가 줬을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조금 최근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게 예. 보수 패널들 사이에서 그 CBS죠. 거기에서 맨 처음에 문자가 공개되기 일주일 전부터 다음 주에 친윤계에서 좀 큰 건을 한다고 하더라. 뭐 다음 주 중에 뭐 총 공세에 나설 거라고 하더라. 뭐 이런 예. 이야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한 보수 패널분한테 들은 건데 실제로 이 문자가 공개된 이후에 그때 말한 게 이거였구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뭐 기사가 되는 방향이라든지 어쨌든 이 문자를 공개를 함으로써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가장 먼저 한동훈 후보잖아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친윤계 쪽에서 이걸 흘린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굉장히 불거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TV조선에서 전문이 공개된 거를 두고는 뭐 대통령실이 뭐 이 5개의 문자가 예. 너무 절절해요. 그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문자를 보냈는지 어떤 감정 요소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오히려 대통령실 측에서 이제 뿌린 게 아니냐, 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보면 이제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 한동훈 후보의 러닝메이트인데요. 예. 이제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당의 한 전직 의원이 불러져 적었다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를 두고 이 전직 의원이 친윤계 장제원 의원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돌고 있어요.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했든 뭐 한 후보에게 이제 불리한 네거티브 공세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한 쪽에 서 있는 친윤계에서 최초에는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뒤로 공방이 오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뭐 좀 개입했을 여지가 있다라고 예. 정치권이 보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 설명 듣고 궁금한 건 김동 기자가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지금 공개된 전문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인지 좀 뭔가 수정이나 교정이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조를 해볼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확답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 TV조선에서는 그 비슷한 다른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런 표현은 없었다, 이런 표현은 있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TV조선 정도 되는 언론사에서 그걸 뭐 할 정도면 아마 전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원문에 가까운 네. 자료를 가지고 있을 네, 것이다. 다만 이제 그 앞뒤로 있는 또 다른 문자들이 있었다는 얘기들도 존재하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예. 이게 저 같은 경우에 이 논란이 터지기 전에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들었었어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읽고 무시를 했다더라. 그리고 그 내용은 뭐 여사가 사과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었고 뭐 그런데 제가 들은 거는 2번을 이렇게 무시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친윤계 핵심 의원이 이제 주변에 있는 의원들한테 이런 문자를 그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약간 얘기가 나온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쪽으로 나온 것도 있고 또 오히려 그 당시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1월 무렵이죠. 네. 그때 이제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또 있어요. 예,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유출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대통령한테 직접 준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길이 좀 요원합니다. 네. 자, 그런 논란들이 있는 가운데 몇 가지 이제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총선 시기인 1월에 보낸 이 문자에서 사과할 의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바로 이 사과는 이제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사과인데 대체적으로 이건 사과할 의향은 있었다라고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곽용희 기자 어떻게 보시는지? 그 이제 김도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게 원문이 아닌지 확인이 안 됐지만 이게 원문이라고 보고서 이제 이거를 추측으로서 좀 해석을 해본다면은 사실 이제 문자 아까 이은지 기자 얘기했지만 문자 한 글자 한 글자에서 절절함이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과의 뜻이 없었다는 걸로 좀 보이지는 않거든요. 분이 필요하면 하겠다.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성 자체는 만약에 정말 뭐 하지 말라는 의견이 강하지만 하라면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보이니까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한 후보는 아니라 사과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문자만 텍스트만 놓고 보면 충분히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도 이게 진정성 있는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너무 많았던 거죠. 타임라인을 봤을 때는. 그죠? 이제 그 특검법 처리한 다음에 이제 15일쯤에 김 여사가 한 후보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17일 날 바로 이제 김경일 비대위원이 언급을 하고 18일 날 한 후보가 이제 걱정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저격성 발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19일에 2번 보내거든요. 사과 문자를. 그 다음에 계속 뭔가 이제 교전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게 정말 답장을 할 만한 문자인가? 내가 여기서 뭔가 결자해지할 수 있는 상황인가? 김 여사가 결사해지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한 후보는 분명히 의심을 했을 거고 답장 안 한 것도 좀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동수 대표 먼저 하시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한동훈 후보 측 주장이 조금 더 저는 신빙성 있다고 좀 느껴지는 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 경로로 파악해보니까는 김건희 여사 사과 의향 없는 것 같더라. 근데 실제로 문자 내용을 보면은 1월 19일 날 처음 보낸 문자에서는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23일에 보낸 문자에도 보면은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다라는데 결국에 결정을 한동훈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만약에 사과하라고 해서 했는데 또 논란이 일으키면은 당신이 이거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논란된 거 아니냐,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라는 비판이 또 나왔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 의향이 있다는 문자를 처음 메시지를 보낸 게 1월 19일인데 21일 날 이관섭 당시 비서실장, 그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랑 뭐 몇몇 윤지호 원내대표 해가지고 한동훈 후보에게 뭐 이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이런 의사를 전달하고 또 당시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절함으로써 윤한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한쪽에서는 사과하겠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진정성이 있었을까 하는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김려 기자 이야기하시는데 진중권 교수가 또 최근에 본인이 SNS에 밝힌 내용을 보면은 총선 직후에 김건희 여사가 연락이 와서 본인은 사과할 의향이 분명히 있었는데 주변 만류를 못했다. 그런 설명이 덧붙여지긴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약간 이동수 대표가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부분에 조금 정정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은 그 사퇴하라고 요구한 것 자체가 문자를 읽고 무시했다라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나서 격려했다는 설이 지금으로서 가장 유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쪽에서는 사과한다 그러고 뭐 사퇴하라고 요거는 좀 인과관계가 좀 잘 맞지는 않는 것 같고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 제가 생각되는 건 좀 답정너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내가 사과를 할게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든 잘 방어해 보겠습니다라고 나는 답이 나오기를 이제 김 여사 측에서는 조금 뭐 기대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그런 맥락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그 답장을 안 한 거. 일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어쨌든 그 문자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 전후 사정에 대해서 그 흘러져 온 것들은 본인이 아마 제일 잘 알 것이고 한 후보가 이제 TV 토론회에서 밝힌 것은 사과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나는 너로부터 사과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싶어라는 메시지였을 수도 그렇게 본다. 있는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 또 한번 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진중권 교수가 그 김건희 여사랑 거의 50분 가까이 뭐 통화를 했다고 57분입니다. 네, 57분 동안 통화를 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주변에 만류를 못했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뭐 어쨌든 간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더라고 서로 양쪽에서 좀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은지 기자는요? 저는 좀 의미심장했던 말이 한동훈 캠프 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답장을 안 한 게 이번만이 아니다. 이 사안만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게 그럼 이 사과 말고도 어떠한 내용을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여사가 연락을 했느냐 이 부분이 또 나중엔 또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후보 측에서도 이 문제를 내가 더 이야기를 하면 우리 당정 관계 오히려 더 안 좋으니 자기는 더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후에 뇌관이 될 수 있을 예.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동훈 위원장의 해명에 조금 설명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공식 라인을 통해서 하려 했다.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하고 그래서 답장을 안 했고 뭐 예. 당내 논의를 해보니 뭐 거의 뭐 이거에 대한 뭐 반대 역풍이 더 불 수도 있어서 안 예. 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뭐 사과할 의사가 없어서도 안 한 거다라고 했는데 자,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가 따져 묻는 것은 그래도 문자를 받았으면 이게 이제 그렇죠. 다른 때와는 다르게 선거 때 중차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였기 때문에 적어도 비공식적으로라도 비대위원들하고 중진들하고는 좀 의논을 했지 않았느냐 바로 그 대목인데요. 네. 네, 맞습니다. 답장을 하고 안 하고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어찌 보면 인지상정의 문제잖아요.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이걸 적어도 당내와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장동혁 현 최고위원 후보도 이 일을 당시에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내 지도부 내에서도 이 공론화가 안 됐다는 거고 이걸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공적인 영역으로 논의를 하려 했다. 이건 좀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희 기자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느 선에서 이미 두 분의 관계가 틀어진 상황이 왔고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김건희 여사가 어떤 막 트래블을 놨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음흉한 정치적인 심중이 있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함정을 판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 네, 저는 이게 되게 정무적 감각이 있는 분이시고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나랑 당신이랑 같이
같이 대통령과 다시 중재하면서 화해를 하고 다시 뭐 만약에 이제 이 정부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한번 상의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어떤 접근이라도 보여지는데, 근데 이미 이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당신이 결자해지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났다는 차원에서 이제 답을 안 했다는 느낌이 좀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김 여사가 평소 말투나 이런 거 서울의 소리나 뭐 녹음 파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지만 그 말투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되게 좀 이렇게 발화라고 대화를 좀 편하게 하시는 편인데 그 문자가 너무 정중하잖아요. 또 그런 면에서 보면 한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진심이 있는 것인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저는 오해가 켜켜이 쌓인 결과가 아닌가라는. 저는 이게 서로 감정상에서 내가 기껏 준비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걸 답장을 안 하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왜 이걸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지, 이렇게 서로 감정상한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답장을 안 해서 이제 사과를 못했고 그래서 선거에 졌다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의견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이게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 이제 그 메시지로 답장을 안 했을 뿐이지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이거 사과할 필요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 마치 이제 거기서 결정을 안 내려줘가지고 뭐 사과를 못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건 좀 이렇게 어폐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김도영 기자한테 물어보면, 만약에 제가 김도영 기자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안 오면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오랫동안 모셨던 검찰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또 이미 알고 있는 관계이기도 하고, 그래도 뭔가 답변을 아니면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라도 뭐 이게 흔적이 남는 거면, 뭐 흔적이 안 남도록 하기 위해서 텔레그램을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까 이현정 기자도 좀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그 문자 앞뒤로 다른 문자들이 와 있었다는 얘기들을 이제 설명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답변을 하기가 되게 부적절했고, 그 부분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그 사과를 의지에 대한 거에 답변을 하게 되면 그게 좀 이상해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지금 잘못 말씀하고 계신 게, 선거 기간 중에는 본인이 사과를 요구한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정도만 계속해서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 사과를 공적으로 요구했다고 하는데, 공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개적으로 하신 적은 없어요. 그리고 사과를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나가자마자 그 보도에 대해서 반론 보도를 요청했어요. 한 적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자기는 요청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약간 혼동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떨어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김건희 여사가 나서서 사과를 한동훈 후보한테 물어보고 나서서 사과를 했다면 안 물어보고 나서서 사과를 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이끌던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한다고 해도 그런 문자를 가지고 와서 그 의사를 가지고 사과를 대통령실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시켰어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굉장히 강해요. 한 비대위원장이 당시에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와서 나는 뭐 그 문자를 씹고 그다음에 할 의지가 없었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의지가 없으면 의지를 이끌어내야 되는 게 그 의지를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한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아니었냐라는 지적인 거죠. 예. 이현지 기자, 이제 좀 다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문자 내용 관련해서 야당 측의 반응입니다. 댓글팀 사실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추가 폭로에 나서며 파장을 키우고 있다는데,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모르는 우리 청취자분들 계십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때부터 본인의 어떤 대권을 준비하기 위해 이제 댓글팀, 뭐 이른바 여론 조성팀이라고 할까요? 그런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뭐 직접 이야기도 들었고, 뭐 내부에 누가 있는지도 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밝힐 수 없으니 고소를 해주면 오히려 땡큐다. 그럼 수사 과정에서 이 내용이 드러나지 않겠나.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장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뒤로 복당이 안 되면서 현재로서는 외부인이에요. 그리고 좀 장 전 최고위원은 친윤계
워낙에 또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라는 이미지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좀 네거티브로 좀 보는 주장에 불과한 좀 이렇게 흐를 가능성이 좀 높고요. 특히 지금 한동훈 후보 측 역시 김건희 여사도 댓글팀이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동훈 후보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네, 비공식적으로는 그런 걸 주장하고 있고요. 누구인지 특정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서로 건드려봤자 좋을 게 없다는 그런 어떤 긴장감, 신경전도 있다고 네. 보여지고요. 그래서 원희룡 캠프 측이라든지 아니면 장 전 최고위원 측이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 못하고 지금처럼 의혹 제기 수준만 한다면 좀 전대전에 사실관계가 밝혀지긴 어렵고 이게 확전될 가능성도 좀 낮을 것 같고요. 다만 예. 이게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당연히 파장은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드루킹 댓글 조작 그렇죠. 사건으로 네. 예, 민주당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징역을 살기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사실로 들어가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가경 기자, 근데 이거 뭐 실체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전당대회가 가열되다 보니까 서로 난타전 마타도가 벌어지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전당대회가 가열된 이유 자체가 서로에 대한 마타도를 하는 게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다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이 결과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기 때문에 이런 마타도가 지금 서로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 현재 둘 다 알고 있는 거죠. 한동훈 후보도 알고 있고 반한 계열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누가 하는 당권을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어떤 추측성 이제 어떤 생각을 좀 공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전당대회에서 혹시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아 대표가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는 거고. 근데 진짜 여기서 필요한 거는 한동훈 물론 당권을 장악하면 제일 좋지만 한동훈 후보가 이미 한동훈 퀴즈로 분류되고 있는 의원들과 함께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10명의 의원만 확보를 하더라도 한동훈 의원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생존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는 것이다.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럼 되게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덕기 기자. 이제 장 전 최고위원이 제적한 이슈가 이게 재밌는 장재원 전 의원. 아니요, 장 전 최고위원. 장예찬. 이게 페이스북에 본인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유했어요. 그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은 한동훈은 현재 전국 지명도와 참신성을 갖춘 주요 자원, 특정 지역구보다 비례 10번 정도에서 전국 선거를 누비게 해줘야 선거 전략상 최대 활용하는 것. 이것 좀 자연스럽게 띄워줘라고 2023년 11월 6일에 자기가 텔레그램을 받았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드루킹 그 댓글이랑은 조금 다른 게 드루킹 댓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킹크랩이라고 하는 매크로를 사용해 갖고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그게 죄가 나온 건데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미지 세팅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장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오늘 SBS 라디오 나와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공무원일 수도 있다. 이제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가 아닌 일을 시켰다면은 그것은 이제 뭐 직권남용이나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의혹을 제기한 거고.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어제 토론회에서 나왔는데 원희룡 후보가 사천 의혹, 이제 공천을 이제 사사로이 했던 사천 의혹, 그다음에 김경률 회계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추천했다는 의혹, 그리고 댓글팀 운용 의혹을 얘기했는데 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이면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댓글팀 운용 의혹에 대해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는 식이에요. 그게 사실이면 사퇴하겠다는 말을 안 했어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 문자 관련된 논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역대 정치권에서도 이 문자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동수 대표 기억나는 정치인의 문자 메시지 논란 사건 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작년 7월이었는데요. 그 김영주 당시 이제 국회 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제 일본 여행 계획을 짜는 그 문자가 이제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또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을 또 이제 그 국민의힘 동의 없이 이제 강행하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언론에서 많이 비판을 받았던 게 아니야 지금 본인 그 당시는 이제 민주당 소속이었으니까 아니 당에서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회의장에서 일본 여행 계획을 짜고 있는 문자를 주고받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하면서 비판을 받았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기억에 남았던 게 제가 과거에 이제 홋카이도에서 한 1년 살았잖아요. 근데 김영주 당시 국회 부의장이 그 여행 계획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어떤 지역이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진짜 보통 그냥 관광객들은 알 수 없는 정보들 있잖아요. 예. 한두 번 간 게 아니구나라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개인적으로 인상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개인적인 이야기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네. 이현지 기자. 네. 저 어떤 게 같은 기억이 날까요? 경우는 네. 이제 제가 출입했을 때가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데 뭐 이 사건도 있었지만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2022년 9월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그 자신의 보좌관인 이제 김현지 보좌관이 보낸 문자를 보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예. 당시에 이제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이제 기소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 검찰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가 이제 공개가 됩니다. 이를 두고 지지층을 겨냥해서 일부러 카메라에 잡히게 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 시간 때문입니다. 이 전쟁입니다라고 한 메시지의 발신 시각이 오전 11시 10분인데 이 대표가 이 메시지를 보고 있는 시각은 본회의 도중인 오후 3시 5분입니다. 시간 격차가 있네요. 네, 시간 격차가 4시간이나 있는데요. 예. 당시 당대표실의 모든 기자들이 이걸 많이 물어봤는데 고의로 본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 대표가 워낙 평소에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지층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좀 기자들 사이에서는 네. 그게 좀 중론이었습니다.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실수로 공개가 된 건지 의도가 있는 건지 이렇게까지 또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우리 기억나는 게 이 체리 따봉이에요. 이 내용은 가격이 어떤 내용입니까? 또 뭐 우리 다 아시겠지만 그 텔레그램의 그 유명한 캐릭터를 유명하게 해준 그 사건이었는데 요거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물러난 직후에 예.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한테 보낸 건데 이제 말 안 듣고 분탕질을 친다고 했나요? 뭐 이런 그 대표가 없어지니까 당이 내부 총질하는 내부 당대표. 총질이라는 당 대표가 네. 없으니까 잘 된다라고 해갖고 이제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개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인 불쾌감이 공개적으로 나타난 좀 그런 예.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보냈다고 보내는 그 이모티콘 체리가 따봉을 하고 있는 요 이모티콘 자체가 좀 약간 그 이모티콘 귀엽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좀 보내는 그 장면도 상상되고 있고 여파가 컸고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왔어요. 이제 정말 기분이 좋을 때 보내는 게 체리 따봉이고 네. 그것보다 기분이 조금 덜 좋을 때는 뭐 다른 한 단계 낮은 이모티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예. 이건 역시 그 문자의 시차가 있어요. 대통령이 그 당시 권성동 대행에게 보낸 시간이 11시 19분, 11시 40분, 11시 55분입니다. 오전에요. 네, 그런데 이 문자를 확인한 시점이 본회의 도중인 오후 4시 13분이에요. 이건 역시 아까 이재명 대표 사례와 똑같이 4시간, 네. 4시간 30분이 지나서인데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는 좀 그 권대행이 자신이 윤 대통령과 직접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받는 사이다. 자랑하려고. 찐유님을 보여주기 위해 공개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습니다. 가격 기자 이 문자 내용이 사실 삽시간에 정말 일면 톱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뉴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많은들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휴대폰에 필터를 장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회의 시간은 굳이 열지 않아도 될 텐데 아니면 각도도 상당히 이게 좀 이런 걸 모르는 걸까? 이런 부분들이 좀 교육이 된다든지 아니면 좀 지침으로 알려져 있다든지 이렇지는 않나요? 뭐 그런 내용은 저도 이제 사실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재선 의원이랑 얼마 전에 얘기를 하다가 요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 뒤에서 찍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초선은 모르겠는데 재선 정도만 돼도 뒤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작성 중에 걸렸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부주의한 걸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이은지 기자 얘기한 것처럼 3-4시간 격차가 있는데 열고 봤다. 이거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 그 표현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되게 재밌었던 거고. 그리고 네. 또 하나 그 필터를 붙이긴 붙이는데 이게 조금만 틀어줘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안이원 의원들이 이렇게 벗겼다 뗐다 할 수 있는 거를 한대요. 근데 벗겼는데 그걸 붙이고 보는 줄 알고 보다가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4, 5선 의원들이 이제 뭐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 보다가 걸리는 정도 그 경우도 있었고 무슨 말이죠? 누드 사진이 근데 네. 이제 뭐 H1이죠. 본회의장에서 네. 있을 때 뭐 그런 걸 보다 걸린 적도 있었고 예. 이게 그 특징이 뭐냐면은 본회의장에서
집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본회의 굉장히 진행- 긴박하게 뭐 돌아가고 있지 않나요? 진행되는 거에 집중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심심한 거죠. 근데 네. 휴대폰을 보는 거예요. 보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다들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글씨가 다 커요. 일반인들이 쓰는 그런 정도의 폰트가 아니라 뭐 거의 뭐 한 화면에 한 줄에 글자 15폰트, 15폰트나. 5개, 6개 들어갈 정도로 크게 보이니까 또 그것도 눈에 확 들어오고 약간 뭐 그런 부분에서 되게 부주의한 거죠. 네. 이게 그 이제 문자 리스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획 기사 같은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 기사들을 쭉 읽어보면은 익명의 보좌진이나 당 뭐 관계자들 이렇게 인터뷰들이 몇 개 있었는데 보면은 이제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의원님들이 또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보안 필름을 붙이는 걸 되게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리고 네. 이제 선수가 높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긴장이 풀어지다 보니까는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좀 노출되는 경우들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본회의가 우리 막 한두 시간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장시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라도 보지 않으면은 되게 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과거에 이제 뭐 대학 강의나 이럴 때 보면 수업이 너무 길고 이러면 가끔 막 딴짓도 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걸리는 경우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에게 우린 결과물만 보니까 그 과정이 궁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분은 이제 취재 기자인데 이동수 대표를 빼고는 사진 기자분들이 이걸 어떻게 포착을 할까?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이 카메라를 이렇게 망원 렌즈를 당겼다 밀었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안경을 국회의원들이 썼다 한다든지 뭐 이유가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서요, 이현지 기자. 기회. 그러니까 그런 문자 노출이 있을 만한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뭐 핸드폰을 갑자기 이렇게 꺼내 든다든지 아. 아니면 뭔가 이제 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보거든요. 보통 이제 본회의장이 3층인데 4층 객석에 이렇게 참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뭐 초등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와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밀고 이제 예. 하는 건데요. 그 조금만 이게 의원들이 300명이 앉아 있어도 좀만 이렇게 부스럭거리면 다 눈에 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순간을 이제 포착해가지고 찍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게 조금 주목할 만한 의원들을 미리 좀 찍어두고 원내대표, 대표 혹은 뭐 지도부들 아니면 조금 주목할 만한 인사들 이런 사람들 좀 찍어두고 그 사람들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한 신문사에서 3개월 정도 사진부 인턴한 적이 그랬어요? 있었거든요. 예. 안 한 게 그래서 뭡니까? 아직 홋카이도 이야기 나올 거예요. 참고로 그 언론사가 여기 세 분 중에 한 군데였습니다. 근데 아. 제가 이제 사진부 인턴을 한 3개월 했었는데 사실 사진 기자님들이 이 본회의가 시작되면은 본인이 할 게 없잖아요. 뭐 취재 기자분들이야 뭐 어디 기자실 가서 이제 나오는 걸 받아 적고 이래도 되는데 그렇죠. 사진을 뭐 거기서 찍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냥 보통 이제 그러면은 이 본회의장 그 위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의원들이 뭐 누가 이제 이석을 많이 하나 누가 딴짓하나 이런 것들 한번 쓱 보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문자나 이런 것들 보면은 또 티가 나니까 망원 렌즈로 이제 줌을 당겨서 보면은 또 이렇게 특종이 가끔 또 나올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타사 사진 기자랑 이것 좀 물어봤는데 되게 웃긴 게 자세를 고쳐하는 사람이 일단 1번이고 뒤수로 다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쪽보단 뒤쪽에 조금 더 관심 올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예.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쪽이 오히려 다선 의원들의 자리다. 오히려 맞습니다. 카메라로부터는 노출되기가 쉽겠네요. 또 위라고 하지만 직선거리 따지면 10m가 안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분들이 상시 갖고 다니는 그 400mm 대포 렌즈면은 거의 손바닥만하게 그걸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오히려 지금 되게 뭔가 주목이 되는 분은 오히려 관직이 없다. 뭔가 약간 풀어진 분들 다선 중에 아까 우리 김도현 기자 얘기한 것처럼 좀 풀어진 분들을 오히려 조금 더 좀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문자 관련된 의원분들이 풀어졌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도현 기자. 실제로 그 방청석에서 내려다 보면요 굉장히 잘 보여요. 이제 맨눈으로도 이제 글씨가 보일 정도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사람이 좀 엿보고 싶은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기자들도 그걸 보면 재밌으니까 그걸 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유독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거고 의원들은 알겠습니다. 부주의한 거고. 예, 우리가 거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도 그러니까 끝으로 궁금한 건 이렇게 했을 때 상당한 특종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포상금은 어느 정도를 받나요? 저희 회사에 그런 게 있다라고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 페이지 뷰수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예. 또 그래도 조금씩은 또 이렇게 금일봉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사진부 있다고. 기자가 하면 저희는 통상으로 이제 그 특종사항을 만약에 받게 되면 한
달래주는 건 한 3-4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병우 그 원거리에서 검찰청에 알겠습니다. 찍은 분이 비정규직이었는데 정규직 전환됐잖아요. 조선일보에서. 예, 그 정도면 포상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신분이 바뀐 정도. 네. 포상으로 이렇게 활발한 토론이 될지. 네. 자, 1부 마무리하고요.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외사당 시간인데요. 스튜디오에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 곽용희 한국경제신문 기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인과 문자 메시지 내용으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 문자 이야기, 2부에서는 정치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 과연 어떤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긴 했습니다만 네 분이 공통적으로 주로 재선 의원만 해도 의식을 하는데 초선 의원들 경우 또 오히려 좀 풀어진 다선 의원의 경우 이 렌즈에 포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럼 이걸 막기 위한 방법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필터를 이렇게 장착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동수 대표. 막기 위한 방법이랄 게 저는 사실 보도를 더 많이 하는 게 오히려 막기 위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게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의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본회의 시간 길다 보면은 본인도 이제 딴짓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또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또 이제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래도 의원들 사이에서 좀 어느 정도 경각심이나 이런 게 좀 고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경각심이 고조될 수도 있다. 자, 그 경각심의 한 방법 이현식 기자. 문자 메시지 노출을 막거나 보안을 위해서 의원들이 많이 쓰는 메시지 앱도 있다면서요. 우리가 뭐 흔히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자도 이제 텔레그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텔레그램을 쓰는 이유도 다른 메시지 앱도 있나요? 네, 가장 많이 쓰는 게 일단 텔레그램이고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의원들 단체 메시지 방이 모두 텔레그램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텔레그램은 뭐 그 메시지를 폭파하는 것도 되고 없앨 수 있다. 네, 없앨 수 있고 어쨌든 보안이 잘 지켜지기 때문에 뭐 땡땡땡 그 저희가 많이 쓰는 그 메신저보다 많이 그냥 쓰고요. 카카오로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죄송합니다. KBS라서. 예. 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메시지 어플이 의원들은 많이는 안 쓰는데요. 검사들이 많이 쓰는 어플이 있어요. 네.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오. 검사 시절부터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시그널이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한 후보가 일반 전화를 안 쓰고 이 텔레그램과 시그널 어플로 전화를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처음에 한동훈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고 나서 이 시그널로 전화가 와서 당황했다는 의원들도 꽤 있었고요. 뭐 기자들 중에는 이 시그널 어플을 깔기도 하는 사례도 아니 있었습니다. 그 시그널이라는 것이 깔리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도 통화가 가능한가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로 전화를 하자고 해서 이걸 또 깔아야 되고 그래서 당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특히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또 시그널을 설치하지 않은 의원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당황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 시그널 전화의 경우 통화 녹음이 안 되고 기록에도 안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최근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는 이제는 좀 정치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최근에는 그 일부 의원들에게는 좀 일반 전화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내용은 시그널이나 텔레그램 전화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김정 기자. 제가 좀 격세지감이라고 느껴지는 게 2018년에 드루킹 댓글 의혹 때 이제 김경수 민주당 이제 전 지사가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예. 당시에 제가 의원들이 어떤 메신저를 쓰는지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은 다 텔레그램을 썼었어요.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하면은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다 들어가 있었고 바른미래당 당시 안철수 의원이 했던 것 같은 거는 이제 바이버라는 메신저를 썼었어요. 이건 네. 메신저를 썼는데 그때는 이제 키프로스랑 미국에서 개발한 뭐 그런 앱이었고 그 다음에 재밌었던 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실은 그냥 문자를 쓰셨어요. 이제 뭐 텔레그램 같은 거 잘 몰라서 많이 못 써가지고 텔레그램 몇 명이나 가입했냐고 제가 그때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한 120명 중에 한 30명 정도만 가입이 예.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전부 다 텔레그램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그 텔레그램을 쓰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덩달아서 이걸 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고 여담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카카오톡은 잘 안 쓰는데 모든 국민이 쓰다 보니까 전화번호가 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워낙에 메시지가 많이 와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소통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서 그냥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카카오톡 그 한번 보면은 막 빨간색 999 써 있고 뭐 999 써 있는 그런 단톡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이거는 정말 여담인데 예. 예전에 한번 이동수 대표.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이제 먹통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저랑 제 친구들은 다 문자 메시지로 소통했거든요. 근데 10대들은 문자 메시지 안 쓰고 인스타그램 DM을 다이렉트 메시지를 또 이용을 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정말 세대별로도 쓰는 메신저가 다르듯이 또 방금 김도영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당별로도 이렇게 또 다를 수 있구나를 좀 새삼 느꼈습니다. 카카오톡만으로도 이게 올드 세대가 돼버리는. 그러니까요. 네. 텔레그램이 재밌는 게 이제 접속했을 때랑 안 접속했을 때가 이렇게 뜨니까 이제 그 의원이 언제 들어왔다고 언제 나간 것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이 의원이 이때 소통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추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또 재밌는 게 약간 이재명 대표도 휴대폰을 굉장히 많이 보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 한동훈 후보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분들 텔레그램을 보면은 대부분 방금 전 활동이라고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것도 써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저는 손편지 세대인데. 강효 기자. 그런데 이렇게 문자가 노출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까? 또 어떤 앱을 써서 좀 비밀스럽게 소통할까? 이런 얘기도 하지만 아예 정치 경험이 오래된 의원 중에는 일부러 노출을 시켜서 이걸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로 더 활용을 한다. 이런 의미도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아까도 이야기했긴 했지만. 네, 이제 가장 이제 유력하게 힘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이 대표적으로 권성동 의원이잖아요. 예. 네, 그 문자 노출을 즐겨 활용한다는 의혹이 있을 정도로 이제 자신에게 떨어지는 주목도를 모르는 분도 아니고 다선이니까 자리도 맨 뒤쪽인데 약간 미피적 고의에 가까운 어떤 보면서 걸리는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치적 언어로 어떻게 순환하기 좀 어려운 속내를 그렇다고 막 대나무숲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막 그 동의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하지만 시원하게 지르고 또 그 언어를 전환을 해가지고 외부에다 공개할 수 있는 어떤 창구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보호 필름 뭐 이런 것도 쓰시는지 모르겠던데 적재적 소위 활용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있는데 안 쓰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미필적 고의가 있지 않나. 미필적 고의. 네, 또 대표적인 사례로 그 2016년 그 가을이었죠.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네. 이제 그때 이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충성 장관님 사랑합니다 충성 이렇게 보낸 메시지가 이제 박지원 당시 위원장이 그 의도적으로 노출을 해가지고 되게 이정현 대표에게 비난이 쏟아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제 워낙 국정농단 그 당시에 비판하는 분위기가 이제 커지는 상황에서 박지원 당시 위원장이 좀 의도적으로 노출해가지고 또 이제 여당을 좀 한 방 먹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12단인 박지원 지금 네. 현 의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걸 모르고 노출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김도영 기자. 이게 그 방금 권성동 의원 말씀하셨는데 권성동 의원이 김무성 전 대표 라인이었잖아요. 이제 무대계라고 불렸던 분인데 김무성 대표가 사실 이걸 굉장히 잘했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예를 들면 2016년 12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한창일 때 추미애 그 당시 민주당 대표를 그 서울 그 여의도 인근의 호텔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당시 탄핵을 언제 하느냐. 아니 그다음에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을 두고 정말 여야의 거물 두 사람이 만난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게 의미가 컸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만나고 나오는데 그 문자를 보여준 건 아니고요. 김무성 대표가 나오면서 이제 그 메모를 한 거를 이렇게 슥 하면서 이렇게 하고 안주머니에 메모를 넣어요. 그 메모의 내용이 사진에 다 잡히는데 뭐라고 썼냐면 한자로 대 큰 대자 써 있고 아마 대통령을 뜻하는 거죠. 퇴임 4월 30일.
총리 추천 내각 구성, 6월 30일 대선,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은 추미애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그거를 이제 김무성 당시 이제 의원이 그걸 이제 메모를 한 건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흘리기 위해 가지고 예. 그걸 보여준 게 아니라냐는 해석이 굉장히 지배적이었고, 그리고 김무성 그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 또 있죠. 이제 김재원 전 의원이 당시에 이제 그 남북 정상 회담 그 녹취록 유출 사건 당시에 2013년 일인데, 형님 저는 아닙니다. 이제 녹취록 유출을 당사자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당사자로 김재원 전 의원이 지목이 되니까, 김재원 전 의원이 김무성 대표한테 형님 저는 아닙니다. 제가 형님 눈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구구절절한 문자를 보인 게 있어요. 근데 그 문자가 김무성 대표의 휴대폰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위세를 좀 과시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그리고 들더라고요. 그 문자 이후로 얼마 안 지나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두 분이 만났는데, 김무성 대표가 당시에 김재원 의원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주는 장면이 또 이렇게 좀 카메라로 찍혀가지고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김무성 대표가 이거는 진짜 의도한 거다라는 또 이런 의견,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의도한 거라는 얘기를 많이 예.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게 가장 흔하게 쓰는 수법인데요. 문자를 그 노출하는 가장 많은 건데, 예를 들면은 그 지역구 민원 해결할 때요. 이제 예결특위 간사들이 있거든요. 그럼 예결특위 간사한테 우리 이런 민원이 있으면 해결해줘라고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결특위 간사가 예 알겠습니다 형님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문자를 일부러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기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만 챙기는 나쁜 놈이라고 기사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사는 나가면 나갈수록 국내 그러네요. 대국민 이미지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지역구민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 이렇게 실세라 가지고 이렇게 따왔다라는 걸 예. 강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알겠습니다. 정말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자를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이동수 대표, 근데 국회의원들이 받는 문자 중에는 의원들 간에 건네고 또 받는 문자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내는 문자도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지지자들이 보내는 문자가 훨씬 더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당원들, 그 중에서도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이 또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2021년 5월에 그 민주당에서 당시 이제 전당대회를 열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조응천 의원이 요즘 이 당원들,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 의견 회귀라가 나타나게 되고, 이 침묵에 나선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강한 목소리를 내는 소수만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하고, 본인이 소수라면 침묵을 하게 되는 현상이 침묵에 나선 이론이죠. 네네. 네. 이제 이런 침묵에 나선 이론 같이 이제 또 많은 국민들이, 당원들이 정작 목소리를 못 내고 이런 일부 당원들에게 또 이제 이런 당론이나 이런 것들이 휘둘릴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는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당원들이 의원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 말고는 사실 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이제 반박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현지 기자, 또 한편으로는 이른바 뭐 민주당의 경우인데 수박으로 찍혀서 항의장 문자를 받으면은 상당히 또 고통스럽다, 그런 또 반응들도 언론 보도된 기억이 나요. 일단 일상적인 업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휴대폰에서 그냥 계속 울려서 100% 충전을 해놓아도 문자나 전화가 쏟아지기 때문에 한 몇 시간만 지나면은 휴대폰이 거의 배터리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뭐 기자들 입장에서도 뭔가 취재 활동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게, 전화가 쏟아지니까 정작 저희의 취재 전화는 못 받거나 저희 문자도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의원들 간의 문자나 정말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팸을 계속 처리를 하는데 그 스팸함도 이게 한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뭐 번호를 바꾸거나 이러기도 하는데 곧바로 그 지지자 카페에 바뀐 번호까지 공유가 돼서 크게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곽영 기자,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들은 폰을 한 2-3개를 준비를 해서 대중적으로 노출이 되는 번호, 아닌 번호, 이렇게 뭐 관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가요? 근데 이제 사실은 한번 당하면 무음으로 해놔도 계속 뜨거워진대요. 무음에도 계속 오니까 가열이 돼가지고 못 만질 정도, 좀 약간 오버가긴 한데 못 만질 정도 너무 뜨거워서 감당이 안 돼서 개인적인 번호를 하는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뭔가 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그 이원욱 의원이 비명계 이제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 갖고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수박 박멸 이러면서 상당히 원색적인 비난 문자가 막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때 좀 이게 당내 자정 기능을 완전히 위축시키는 과정이 참 이게 있는 것 같고, 근데 전형적으로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인데 그 고민정 의원이 예전에 비슷한 거 한번 당했을 때는 개딸이 아닌 민주당원 행세를 하는 사람이 문자 폭탄을 나한테 보낸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발을 한번 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사건 때 웃었다는 오해를 사가지고 문자 폭탄 맞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반발조차 안 하고 오히려 더 억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싹 입을 싹 닫아버리신 거 보면서 이게 확실히 어떤 이 고민정을 변하는 모습 보면서 당내 자정 기능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문자뿐만 아니라 제가 박광원 전 원내대표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직접입니다. 네, 네. 한참 이제 이른바 수박으로 불렸을 때 이제 원내대표 하기 전이죠. 그때 어떤 식으로 이제 친명 지지자분들이 하냐면 밤 새벽 1시, 2시, 3시 이렇게 전화가 온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끊고, 이런 식으로 아예 사람이 잠을 못 자게 하는 방식으로도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전화를 방해 안 두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간에 울렸다는 이야기고요. 요즘엔 수면 모드가 아주 편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중요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서 진동을 늘 켜놓고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현지 기자, 그래서 이동수 대표 아닙니다. 얘기하시죠? 일단 뭐 정정할 게 아까 침묵에 나선 이론이 이제 다수가 어떤 한 목소리를 낼 때 소수가 이제 침묵하게 되는, 그거를 이제 제가 잘못 설명드려가지고 이제 네. 정정을 하고요. 그 2022년에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좀 소위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좀 몇 분이 많이 들어가셨었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하신 게 뭐 평소에 그렇게까지 많이 오진 않는데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예컨대 뭐 체포동의안을 뭐 표결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느냐 마느냐, 이런 시기에는 진짜 하루에 뭐 1만 통씩 문자가 오기도 해가지고 예. 그 휴대폰을 아예 사용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1만 통이나. 네. 이른바 이제 뭐 강성 지지층 또는 팬덤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현지 기자. 최근에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 이제 당 대표 연임 도전 출마 선언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무차별적 문자 메시지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주변 인사들이 진작에 좀 했었어야 됐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하는데, 이렇게 이재명 전 대표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이전에도 그 비명 의원들에 대한 비방 문자 자제를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본인 이야기예요. 나에게 응원이나 뭐 격려 문자를 좀 자제해달라. 번호를 바꿔야 할 지경이다. 너무 힘들다. 네. 뭐 밤이나 새벽에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니 힘들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본인도 한계에 좀 달한 지점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과거에 비방 문자 자제를 요청한 뒤에도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당시에 한 의원이 이 대표에게 제발 개딸들 좀 정리해달라, 죽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나도 제어가 안 된다, 내 말도 안 듣는다라고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강하게 말한 배경에는 이번에 출마 선언이 거의 대선 출마 선언이었다는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금투세 유예라든지 우클릭 행보 역시 이제 본인이 민주당만을 위한 대표가 아니라 중도 확장을 통해서 이제 민주당을 대중 정당으로 만들고 또 전 국민을 위한 대선 주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지지자들도 어느 정도 교통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곽영 기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민주당의 이제 팬덤 정치라고도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수박이라고 지칭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애는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도 있고, 아주 최근에는 곽상은 의원인가요?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 곽상은 의원이 뭔가 좀 집단과 다른 의사표명을 했다고 해서 집단적으로 좀 뭐 이런 반응이 있었다라고 전해진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집단적 반응은 당연히 이제 본인 입장에서 저는 그 되게 나쁜 행동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집단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도 업무방해에 분명히 해당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문자 자체를 보내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공개를 했다면은 그건 당연히 개인정보보호 위반이 될 수 있는 거가 없는 건데, 이거를 마치 어떤 뭐 어떤 의견의 수렴 과정이다 라는 것 자체는 되게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동기 기자, 최근까지도 대체로 민주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은, 중진 의원들은 의견 수렴 아니냐, 이런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반박하는 태도는 잘 보이지 않는데 그만큼 지지층 여론을 의식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당원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고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에 가깝게 가는 거다. 이런 인식들이 민주당 전반에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이잖아요. 이제 대선 당시에 이제 대선 경선 당시 이제 2017년이죠. 예. 그때 이제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재밌는 게 이재명 그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대응이 조금 다른데 문 전 대통령은 이제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이라고 그랬는데 이 전 대표 같은 경우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도 여러 번 냈었고 그다음에 2021년 당시 지지층이 엄청나게 공고하고 이러진 않을 때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다.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근데 대신에 했던 말이 1000개 정도 차단하면 아무것도 안 온다더라라고 했거든요. 본인도 받아본 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자 폭탄을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 번호 같은 경우 굉장히 보안이 있었고 그리고 그 문재인 전 대통령 팬덤이 워낙 강고했기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 팬덤이 오히려 이재명 그 전 대표에게 공격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재명 전 대표는 그 공격을 한번 받아봤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자기 지지층으로부터도 그런 문자랑 그 전화 폭탄을 받아보니까 좀 고통을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좀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 시절이 이제 2010년대 초반에서 한 중반 정도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정치권에 이런 문화가 많이 있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17년에 경선을 하면서 이제 당원 참여이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상대에 대한 공격일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가 양념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옹호해주는 발언을 함으로써 이게 어떻게 보면 당내 이제 정당한 참여처럼 이제 인식되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 전통이 지금 쌓여서 지금의 어떤 문자 폭탄이나 이런 걸로 오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이 이제 한 친문계 의원이 문자 폭탄 너무 힘들다 개딸들 때문에 이렇게 하소연을 하길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문재인 정부 때 내가 문빠한테 받은 문자 폭탄에 비하면 개딸은 숫자가 몇 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니까 아무 말을 못 하더래요. 실제 그 당시에도 물론 지금이 개딸이 좀 기사화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요. 문자 폭탄이 특히 이제 비명계 몇 명에게 집중돼서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문빠들의 문자 폭탄이 굉장했다고 하고요. 그때는 이게 많이 공론화되지 않았고 또 양념이란 표현 이런 걸 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언론 측에서도 그렇게 거센 비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약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역구 중심의 전통 정치를 좀 많이 했다고 하면 민주당은 일찍부터 온라인 중심의 정치 효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빨리 변화했던 만큼 이런 팬덤을 좀 적극 활용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 팬덤으로 볼 수 있겠고요. 개딸은 이재명 전 대표의 지지자 팬덤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효 기자, 이제 국회의원들이 주로 이제 정치인들이 받게 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반대로 선거 때나 의정 활동은 또 지역구의 유권자들한테 또는 심지어는 어떤 때는 유권자가 아닌데도 보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많이 봤는데 왜 나한테 보내지? 네. 이렇게 보내는 이런 문자는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선거 기간 중에 보내는 문자는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선거 활동 중에 하나죠. 이제 사실은 선거 활동의 형식 자체를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는 것 자체는 이제 의원의 어떤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차단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전화번호를 요즘 어떻게 알았을까 민감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 때는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면은 그 소스를 얘기를 해주기에 법제화가 돼 있거든요. 얘기 안 해주면 그 몇천만 원의 벌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감안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외로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명절에 인사 문자 형식으로라도 오면은 되게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요.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전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자자천이나 홍보보다 그런 읽지도 않고 그것보다는 구체적인 우리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을 했다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문자면은 좀 언제든 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불필요한 사족입니다만 곽윤 기자가 가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외롭다는 말씀하셔서 네,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청취자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정치와 문자, 정치인과 문자, 이 문자는 우리가 일반적인 휴대폰의 문자도 있겠지만 지금 SNS 단톡방에서 하는 그런 문자, 또 텔레그램이나
새로운 앱을 아까 말씀해 주신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한 이런 다양한 소통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어떤 소통으로 이런 문자 소통도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 네 분께 그렇다면 정치인에게 문자 메시지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일인지 이 부분을 각자 한 30초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먼저 이현지 기자부터요. 이제 한 민주당 의원이 그 다른 정당을 이제 지지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역 주민에게 쌍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정중히 이제 답신을 보내서 뭐 충분히 뭐 설명을 좀 하고 그래서 오해를 푼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 국민의힘 지지자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다시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는 오히려 의원의 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은 다르지만 어떤 지역구 의원의 의정활동 응원을 하고 이런 관계로 좀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문자라는 게 이제 무작정 진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공격하는 용도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 갈등을 풀고 조정하는 작은 움직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와는 다른 사안이지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인터넷상에서 문자 또 공방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곽영 기자. 저는 이제 문자 메시지는 상대방이 어떤 문을 두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단적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문을 쾅쾅 두드려서 부서질 정도로 만약에 두드린다면 그거는 더 이상 어떤 연수름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당하신 분들도 결국은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문자 행동을 활용을 하실 때 모르시다가 당하시니까 이제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이건 어디까지나 저 의견 수렴으로 미화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법적으로 좀 근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범위를 좀 더 넓혀 보면은 우리가 방송에서 또 하는 말에 또 댓글로 답변을 받는 반응을 얻는 그런 것의 경우에도 상당히 좀 선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동수 대표. 네, 저는 이제 이걸 소통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문자보다는 이왕이면은 좀 오프라인에서 정치인들 자주 그리고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선거철만 되면은 정치인들한테 되게 영혼 없는 홍보 문자 굉장히 많이 오고 그게 저희 지역구가 아니라 제가 한 번 만난 그냥 어디 뭐 부산, 울산 이런데 의원분들한테도 많이 오거든요. 이렇게 영혼 없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제 번호 저장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문자 보내면서 소통했다고 할 게 아니라 지역구나 아니면 여러 이제 의미 있는 자리에서 정치인들 만나서 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많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당원이나 이런 참여자의 입장에서도 이제 좀 단순히 이제 항의성 이런 문자를 보내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진짜 이 당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제 좀 이런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마련을 하고 거기서 이제 좀 실제로 이제 어떤 육성으로 목소리를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동희 기자는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저는 정치부 기자다 보니까 문자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사람 지역구 군 주민이 아닌데 뭐 자기를 뽑아달라 이런 종류의 문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뭐 그런 걸 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안 한다, 분류를 안 한다, 얼마나 성의 없이 관리를 하는가를 좀 느낄 수가 있었고 문자들이 대부분 하나만한 소리예요. 소통 방식을 좀 바꾸고 좀 그 자신의 지역 국민들인지 국민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문자가 이게 비쌉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면 돈이 드네요. 한 8원 정도요. 8원 정도. 그러면은 뭐 대선 같은 때는 100만 명한테 보내면 1000만 원이잖아요. 더 많이 보낼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비용 절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전 문자의 비용 절감 이야기까지 네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KBS 열린 토론 국회 외사당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